저 차는 뭐야? 특급 호텔 앞 외제차 사이에 작업용 포터 한 대. 사람들 시선이 쏠립니다. 잠시 후 상견례 자리. 인사보다 먼저 현금 봉투가 툭 던져집니다. 솔직히 수준이 안 맞네요. 그날 이유도 모른 채 무너지기 시작하는 여인.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한복판의 특급 호텔 입구였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줄지어 서 있는 외제차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벤츠, BMW, 그 옆으로는 최신형 제네시스까지. 발레 파킹을 기다리는 차들은 하나같이 번호판도 깨끗하고 광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낡은 작업용 포터 한 대가 덜컹거리며 들어섰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포터였어요. 짐칸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고 뒷바퀴 흙바디에는 시골길 흙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 차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차를 보는 순간 그 직원의 발이 딱 멈췄어요.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저기, 손님, 여기는. 직원이 뭐라 말하려는 순간 포터의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은 60을 훌쩍 넘긴 여자였어요. 문서연 63의 나이답지 않게 허리는 꼿꼿했지만 옷차림은 소박했습니다. 10년은 좋게 입었을 것 같은 베이지색 정장이었어요. 화장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에 손에 든 가방도 백화점이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수석에서는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27의 정혜윤이었어요. 깔끔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명품은 아니었습니다. 액세서리도 없었고 구두도 평범했어요. 혜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일은 어머니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내리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문서연은 딸의 손을 가볍게 잡고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호텔 입구를 바라봤어요. 발레 파킹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차 키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짧은 순간 옆에 서 있던 다른 직원이 작게 속삭였어요. 저 차. 여기 주차하는 거 맞아?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문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키를 직원 손에 쥐어주고는 딸과 함께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쑥했습니다.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들었고 남자들은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문서연과 혜윤이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시선들이 스쳤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문서연의 가방을 보고는 옆 사람에게 뭐라 속삭였어요. 또 다른 사람은 혜윤의 평범한 구두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혜윤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한 걸음도 뒤처지지 않고 나란히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여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강미정,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말아 올렸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손목의 시계는 멀리서도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고 뒤로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중 아들 혜윤이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멀리서 포터를 봤는지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가 황급히 표정을 고쳤어요. 강미정의 시선이 문서연과 혜윤에게 닿았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문서연의 낡은 정장을 훑고 혜윤의 소박한 차림을 지나 밖에 서 있는 작업용 포터까지 닿는 순간 강미정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집안 사람들이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6명이 들어섰어요. 강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주차구역이 이쪽 맞나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의도는 명확했어요. 당신들, 여기 올 사람들 맞아? 라는 뜻이었습니다. 혜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예약했습니다. 로즈룸이요.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강미정의 눈빛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어요. 층수를 알리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강미정은 문서연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훑어봤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천천히 살폈어요. 가방의 재질, 구두의 상태, 심지어 손톱까지 봤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 그 집이구나.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이구나. 우리와 안 맞는 집이구나. 오늘 상견례 형식일 뿐이겠구나.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혜윤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혜윤은 그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문서연은 딸의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몸짓에는 괜찮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집안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로즈룸이라는 금빛 명패가 보였어요. 오늘 이 상견례는 결혼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고 자격을 따지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 작업용 포터를 타고 온 모녀가 서 있었습니다. 로즈룸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화려했어요. 크림색 벽지에 금박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고 천장에는 작은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6명이 앉기에 넉넉했고 흰 테이블보 위에는 이미 물잔과 냅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강미정이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석이었어요. 남편은 그 옆에, 딸과 아들은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문서연과 혜윤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는 고요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고급 양장본 같은 메뉴판이었어요. 강미정이 그걸 받아들고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격대 괜찮으시죠? 강미정이 물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문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강미정은 메뉴판을 덮으며 시선을 혜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문서연에게 물었어요. 댁은 집이 작아세요? 아니면 전세? 식사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재산을 묻고 있었습니다. 문서연은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불편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피한 말투였습니다. 강미정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없는 집이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이 거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노력 안 하면 안 되죠.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혜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어요. 강미정의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혜윤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이는 여자였어요. 언니, 가방 예쁘네요. 어디 거예요? 말은 칭찬 같았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혜윤의 가방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어요. 혜윤이 대답하지 않자 강미정의 딸은 혜윤의 손목을 봤습니다. 시계는 안 차세요? 필요 없어서요. 혜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강미정의 딸은 자기 손목의 시계를 살짝 들어보이며 웃었습니다. 값비싼 시계였어요. 문서연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테이블 위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코스 요리였어요.
샐러드가 먼저 나오고 수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식사를 즐길 만한 게 아니었어요. 강미정은 포크를 들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혜윤 씨 직장은 어디라고 했죠? 대기업, 중소기업입니다. 혜윤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대기업 들어가기 힘들긴 하죠. 강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아들을 쳐다봤어요. 우리 애는 대기업 다니는데 요즘 워낙 바빠서 승진도 빠르고 자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비교였어요. 혜윤의 약혼자 강미정의 아들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 작은 목소리였어요. 혜윤을 힐끗 보며 미안하다는 듯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강미정은 아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상견례가 뭐 하는 자리야? 서로 집안 사정 알아보는 자리지. 강미정은 이제 문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이것저것 합니다. 문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어요. 이것저것이요? 그게 무슨 일인데요? 강미정이 따져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문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만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그 침묵이 강미정을 더 자극했습니다. 강미정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어요. 그리고 그걸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테이블보 위에 미끄러지며 문서연 앞에 멈췄습니다. 이거요. 강미정이 말했습니다. 위로금이에요. 오늘 시간 내주신 거 감사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랑 댁이랑은 수준이 안 맞아요. 테이블 위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미정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애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서로 비슷해야 나중에 탈이 없거든요. 댁 형편으로는 우리 아들 감당 못해요. 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윤은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혜윤이 일어섰습니다. 이 결혼,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문서연도 일어섰습니다. 현금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딸의 손목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방을 나가려는데 강미정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가세요. 저런 집 딸은 어디 가도 저 모양이에요. 복도까지 들리는 큰 소리였습니다. 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냥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혜윤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문서연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혜윤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결혼이 끝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고 품격을 무시하고 존중을 짓밟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욕을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은 모녀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문서연과 혜윤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혜윤의 손이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문서연은 딸을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어깨를 한 번 더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딩-.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로비로 나왔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차 키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차 가져왔습니다. 문서연이 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혜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강미정의 목소리였어요. 문서연과 혜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강미정이 로비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강미정이 복도까지 따라왔습니다.
호텔 투숙객 몇몇이 그 모습을 쳐다봤어요. 문서연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강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강미정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냥 가시게요? 사과도 없이? 문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사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그걸 당신 딸이 걷어찬 거잖아요. 강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그 소리에 멈칫하며 쳐다봤어요. 문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끝내야죠. 당신네 같은 집안이랑 무슨 인연을 맺어요. 강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이제 로비에 있던 사람들까지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혜윤은 복도 끝, 비상구 쪽에 멀찍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미정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리고 순간 강미정의 손이 문서연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멱살을 잡은 거였어요. 당신이가 뭔데? 감히. 강미정이 문서연을 흔들었습니다. 힘껏 흔들었어요. 복도 천장 모퉁이 쪽에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투숙객들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호텔 직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는 호텔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강미정은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서연의 옷깃을 잡고 있었습니다. 문서연은 그 순간에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대를 관찰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미정의 손을 풀어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손을 떼어냈어요. 강미정이 손을 놓친 순간 문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 직원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서연은 혜윤을 향해 걸어갔어요. 혜윤의 팔을 가볍게 잡고 함께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미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것 봐요. 쥐새끼처럼 도망가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투숙객들은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강미정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천장에 CCTV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로비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뭐 저런 집안이 다 있어. 밖으로 나온 문서연과 혜윤은 작업용 포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서연이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덜컹거리며 울렸습니다. 혜윤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터가 호텔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달리다가 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문서연은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너는? 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문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울고 싶어? 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아요. 화만 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빨개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포터는 계속 달렸어요.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문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혜윤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문서연은 딸을 보며 짧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할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마당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서연은 거실로 들어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어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꺼냈어요. 혜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시게요? 문서연은 수첩을 펼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과받을 생각은 없어. 그럼요. 흐름을 끊는 거야. 조용히. 문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회사 이름, 메모들. 수십 년간 쌓아온 기록이었어요. 문서연은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늘 상견례에서 모욕을 당한 사람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가장 무서운 복수는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미정의 회사 MS건설은 중견 건설사였어요.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직원은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미정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들었어? 은행에서 연락 왔대. 무슨 연락? 대출 재검토한댔어. 강미정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장 사무실로 들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은행에서 뭐래요? 남편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담보재산정을 요청했어. 갑자기. 왜요? 우리 대출 연체한 적도 없잖아요. 나도 몰라. 그냥 내부 검토 중이래. 남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강미정은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투자 미팅이 연기됐다는 거였어요. 다음 달로 예정됐던 중요한 미팅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래요? 강미정이 물었습니다. 상대 측 사정이래. 구체적인 이유는 안 알려주더라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강미정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밥 먹던 사이였어요. 사장님, 저예요.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밥 한 번 먹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강 사장님. 요즘 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미정은 전화를 끊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왜 다들 이러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강미정과 남편 그리고 아들만 앉아 있었어요. 딸은 약속이 있다며 나가고 없었습니다. 강미정이 밥을 먹다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회사에서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은행도 이상하고 투자 미팅도 연기되고 거래처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뭘 잘못했는데요? 그 상견례. 호텔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친 거 당신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강미정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안 맞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 멱살을 잡아. CCTV도 다 찍혔을 텐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식탁 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네가 상처받았을 거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무이사가 강미정을 찾아왔어요. 사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실무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휴가 좀 쓰려고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이사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미정은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며칠 후 다른 직원에게서 들었습니다.
실무이사가 몰래 이력서를 돌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강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사는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강미정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모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받았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언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강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다들 나를 피하지? 같은 시각 문서연은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서연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상대방이 뭔가 말했습니다. 문서연은 듣기만 했어요.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쪽 선에서 정리해 주세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혜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은 거야? 처음으로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문서연은 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거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누구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 그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무너져. 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직접 건드린 적 없어. 그냥 흐름을 끊었을 뿐이야. 조용히. 문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미정의 집에서는 남편과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서연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복수는 소리 없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미정은 다시 은행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남편 없이 혼자 갔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예전처럼 친절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직 내부 검토 중입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시게요? 벌써 일주일째예요. 강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강미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차에 앉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같은 날 회사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직원 3명이 동시에 사표를 냈어요. 영업팀장, 격리부장, 그리고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강미정이 황급히 영업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영업팀장은 강미정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무슨 사정인데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그래요? 그냥 이직할 곳이 생겼습니다. 영업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류를 책상에 두고 나갔습니다. 강미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격리부장도 현장 소장도 똑같은 말만 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강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거래처에서 또 연락 왔어. 뭐래요? 이번 달 물품 대금 선결제 해달래.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강미정이 소리쳤어요. 왜요? 우리 맨날 후불로 주고받았잖아요. 나도 물어봤어. 그런데 회사 방침이 바뀌었대. 하필 우리한테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깊이 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강미정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 강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강미정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지점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잠에 덜 깬 듯 했어요. 지점장님, 저 MS건설 강미정입니다. 아, 사장님. 지금 새벽인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급해서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뭘 잘못했어요? 강미정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장님, 저도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그쪽 회사 대출 건은 신중히 검토하라고. 위에서요? 누가요? 그건 저도 몰라요.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미정은 휴대폰을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야? 다음 날 저녁 강미정의 딸이 친구들 모임에 갔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었어요. 대학 동기들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섰을 때 친구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언니. 딸이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어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회사, 요즘 좀 어렵다며? 딸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아니, 그냥. 소문 들었거든. 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너희 엄마가 호텔에서 사람 멱살 잡았다며?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딸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 근데 왜 다들 그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딸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온 딸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같은 시각 강미정의 아들은 혜윤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멀리서 혜윤을 봤어요. 혜윤은 동료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갔습니다. 혜윤아. 혜윤이 걸음을 멈췄어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가움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우리 엄마 일도 그렇고. 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혜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혜윤은 그냥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혜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회사로 돌아온 강미정은 격리부장 대리를 불렀습니다. 이번 달 급여 준비는 됐죠? 격리 대리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사장님, 그게 왜요? 계좌에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미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거래처 대금이 안 들어왔고 은행 대출도 막혔잖아요. 당장 쓸 돈이 없어요. 강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패닉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미정과 남편은 또 다투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이게 다 우연이야? 동시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고함이 오갔어요. 그리고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강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묻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혜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퇴근했어. 네. 근데 오늘 회사 앞에서 그 사람 봤어요. 문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미안하대요. 넌 뭐라고 했어? 그냥 지나왔어요.
문서연은 만족스러운 듯 대답했어요. 잘했어. 넌 흔들리지 마. 내 일상이 더 중요해.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문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강미정은 회사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게 다 우연일까? 은행, 투자자, 거래처, 직원들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손 떼고 있는 거야.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강미정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상견례 그날 생각해봤어.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쳐다봤어요. 또 그 얘기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 그 여자 너무 태연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멱살 잡혔는데도 말이야. 놀라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성격이 그런 거겠지. 그만 생각해. 아냐. 뭔가 있어. 분명히. 강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음 날 강미정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강미정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문서연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신상, 재산,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봐 주세요. 탐정이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드릴까요? 빨리요. 최대한 빨리.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 사람 정보가 안 나와요. 강미정은 휴대폰을 귀에 더 바짝 댔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다 줬잖아요. 그게 뭔가 차단되어 있어요. 재산 조회도 안 되고 주민등록도 열람 제한이 걸려 있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정보가 막혀 있지 않거든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미정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역시 그랬어. 그 여자가 뭔가 한 거야. 그날 밤 강미정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반격해야 해.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넘어가자. 이거 계속하면 우리만 더 손해야. 손해? 지금도 충분히 손해보고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완전히 망해. 그래도 함부로 건드렸다간 더 큰일 나. 강미정는 남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틀 후 강미정은 영상 편집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미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상견례 날 찍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어떻게요? 저희가 피해자처럼 보이게요. 남자는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여론 돌릴 수 있어요. 소리 크게 나오는 부분만 강조하고 물잔 떨어지는 장면 넣고 멱살 잡는 부분은 빼고요. 얼마나 걸려요? 이틀이면 됩니다. 이틀 후 편집된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정체를 숨긴 부자가 뒤에서 사람 인생을 망쳤습니다. 영상 속에는 강미정의 목소리만 크게 나왔어요. 문서연의 차분한 말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잔이 흔들리는 장면, 강미정이 울먹이는 장면이 강조됐어요. 마치 강미정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미정은 그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여러 곳에 동시에 올렸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재벌의 횡포다. 돈 많다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나? 부자들은 다 똑같아.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영상이 편집된 것 같은데. 앞뒤 맥락이 없잖아. 전체 영상 어디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강미정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강미정은 댓글을 보며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겠지. 내가 피해자라는 걸. 다음 날 혜윤의 회사였습니다. 점심시간 혜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혜윤아. 응. 너 혹시 인터넷에 올라온 거 봤어? 혜윤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영상? 동료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상견례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댓글들 봐. 다들 내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혜윤은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응, 왜? 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왔어. 상견례 날 영상. 문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봤어. 엄마, 어떡해? 사람들이 다. 괜찮아. 문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엄마는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준비요? 응. 이미 다 준비돼 있어. 전화를 끊고 혜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문서연은 시내 한 빌딩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건너편에는 2명의 변호사와 홍보 전문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명백한 편집입니다. 원본 CCTV와 대조하면 금방 드러나죠. 문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언제 공개할까요? 내일. 문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세요. CCTV 원본, 녹취, 편집 분석 결과까지. 한 번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복수는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미정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옷을 골라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방송 인터뷰가 있는 날이었어요.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강미정의 영상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강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세상 사람들이 내 편이 될 거야. 옷을 다 입고 가방을 챙기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방송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미정이 받았어요.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첫마디에 강미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인터뷰 취소됐습니다. 네. 왜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강미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메인 화면 상단에 떠 있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상견례 멱살 사건, CCTV 원본 공개. 조작 영상으로 드러나. 강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호텔 CCTV 원본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멱살 잡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강미정이 문서연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모습이었어요. 그 앞에는 상견례 장면도 있었습니다. 현금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는 장면, 위로금이에요라고 말하는 강미정의 모습. 모든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상견례 당시 녹취록도 함께 공개됐다. 강 씨가 상대방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미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MS건설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5일보입니다. 영상 조작건에 대해 해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다른 언론사였어요.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 입장 발표하실 거 있으세요?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강미정은 전화선을 뽑아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도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오전 영상 편집업체 사무실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어요. 영상 편집 의뢰받으신 거 맞죠? 젊은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원본 파일 제출해 주세요. 남자는 서둘러 컴퓨터를 켰어요. 원본 파일과 편집 과정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의뢰인이 편집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모든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어제까지 강미정을 동정하던 댓글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이게 진짜 졸부 클라스네. 멱살은 실화였구나. 현금 봉투 던지는 거 봤어?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네. 영상 조작까지 했다고. 이건 범죄 아니야? 돈 많다고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댓글은 끝없이 달렸습니다. 모두 강미정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강미정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강미정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강미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어요. 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 문장이었어요. 혜윤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영상 조작한 것도 상견례에서 그렇게 한 것도 다 잘못이야. 나도 막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상처받은 거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문자를 보내고 아들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혜윤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동료들이 혜윤을 쳐다봤지만 혜윤은 그냥 일을 계속했습니다.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어요. 점심시간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혜윤아, 괜찮아? 응, 괜찮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혜윤은 오후 내내 일을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자회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하지만 문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안 할 거예요. 왜요? 지금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는데 직접 나서시면 필요 없어요. 문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대리인 통해서 간단한 입장문만 내주세요. 사실이 확인됐으니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 그것만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몇 시간 후 입장문이 발표됐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문서연 측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명예훼손 및 영상 조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이상의 논평은 하지 않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서연은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법적 절차만 밟았습니다. 그날 저녁 문서연은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윤이었습니다. 엄마. 응. 다 끝난 거예요? 문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어. 근데 거의 끝났어. 엄마는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넌? 저도 괜찮아요. 문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잘했어, 혜윤아. 전화를 끊고 문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거짓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만 남았습니다. 진실이 공개된 그날 밤, 강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해도 머릿속은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 여자가 다 한 거야. 문서연.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새벽 4시 강미정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문서연에 대한 정보 뭐든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름만 있을 뿐 재산도 회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야? 강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일어나 회사로 갔어요. 아들과 딸도 각자 나갔습니다. 강미정만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사장님, 상대 측에서 형사고소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형사고소요? 명예훼손, 무고죄로요. 영상 조작이 명백하니까요. 강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 감옥 가는 거예요?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겠습니다만.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전화를 끊고 강미정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어요.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강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혼자 있는 집안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찾아가자. 그 여자한테 직접 가서 무릎 꿇고 빌자. 그럼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 아니, 어쩌면 강미정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강미정은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았어요. 사설 탐정이 찾아낸 주소가 있었습니다. 문서연의 집 주소였어요. 30분을 달려 낡은 2층 단독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서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나 봅니다. 문서연은 강미정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하고 있었어요. 강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상견례 때도 영상 올린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문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미정이 계속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감옥 가면 우리 가족은 다 끝나요. 문서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강미정을 더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강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문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돌아가세요. 뭐라고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문서연이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강미정이 문을 밀었어요.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미정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문서연이 문을 막았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싫어요. 당신이 용서해 줄 때까지 안 가요. 강미정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봤어요. 거기 무슨 일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문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강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강미정은 문서연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용서도 동정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힘이 쭉 빠졌어요. 강미정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괴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았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강미정은 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인터넷에 나온 그 사람 아냐? 멱살 잡은. 강미정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오후 혜윤의 회사였습니다. 혜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윤 씨, 아래 로비에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요. 누구세요? 본인 소개를 안 하시는데 꼭 혜윤 씨를 만나야 한대요. 혜윤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내려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강미정을 봤습니다. 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미정은 혜윤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혜윤 씨, 무슨 일이세요? 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미정이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혜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제발 당신 엄마한테 말 좀 해줘요. 고소 취하해달라고. 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미정을 봤어요. 지금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진짜로요? 제발요.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그건 당신이 한 일 때문이에요. 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강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윤이 계속 말했어요. 상견례 때 현금 봉투 던진 거, 멱살 잡은 거, 영상 조작한 거. 다 당신이 한 거잖아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돼요? 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전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회사 동료들 눈치 보고 인터넷 댓글 보고 엄마 걱정하고. 미안해요. 당신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혜윤은 뒤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한테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혜윤의 뒷모습을 강미정은 그저 바라봤어요. 로비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강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건물을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강미정은 차에 올라타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그날 저녁 문서연은 혜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 그 사람이 왔었어. 강미정이? 응. 엄마한테 용서 구하라고 나한테 부탁하더라. 문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혜윤아. 우리 집에도 왔었어. 괜찮아요, 엄마. 저 잘 대처했어요. 넌 항상 잘하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혜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불쌍하지 않아요? 문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불쌍하긴 해. 근데 혜윤아. 응. 불쌍하다고 용서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나도 알아요. 혜윤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전화를 끊고 문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강미정의 집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강미정 씨 맞으십니까? 네.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출석 요구서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이웃 사람들이 또 쳐다봤습니다. 경찰이 왜 왔대? 아, 그 사건 때문이겠지.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강미정은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강미정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남편이 다가가 강미정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강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나 감옥 가면 어떡할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미정의 딸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고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빠도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보니 친구들이 단톡방을 또 만들었더군요.
자기만 빠진 단톡방이었어요. 딸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미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요? 네. 그동안 전과가 없으셨으니 아마. 강미정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다들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미정의 일상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친구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까지. 강미정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저랬었는데. 예전에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강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때 현금 봉투를 던진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전부터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까요? 강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후회만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시각 문서연은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형사고소 접수 완료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 잡히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요.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고 문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작업용 포터가 보였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거의 끝났구나. 복수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호 법정이었어요. 강미정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초췌했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남편과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방청석에는 문서연과 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강미정은 2025년 6월 1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 문서연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호텔 CCTV 원본, 편집된 영상, 편집 의뢰 기록, 영상 제작자의 진술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판사가 강미정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강미정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인정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변론할 것 있습니까?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과가 없는 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입니다. 재판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어요. 영상 편집자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찾아와서 편집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강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문서연 측 변호사도 발언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서는 악의적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강미정이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피해자분께 그리고 따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청석의 문서연과 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강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하겠습니다. 퇴정.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강미정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기다려야죠. 강미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서 문서연과 혜윤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강미정은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팔을 잡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상황 악화시키지 마. 강미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문서연과 혜윤은 그냥 지나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미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강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영상을 제작,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강미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강미정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집행유예야. 감옥은 안 가. 하지만 강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라 해도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다시 잘못하면 바로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지금 강미정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강미정은 문서연을 봤어요. 문서연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미정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봤어요. 문서연은 끝까지 강미정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상견례 멱살 사건, 영상 조작범의 집행유예 선고. 강미정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어요. 인터넷에는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집행유예? 너무 약한 거 아냐? 그래도 전과자 됐으니 인생 끝났네. 돈으로 사람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강미정은 뉴스를 끄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경매 공고가 붙은 자기 집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회사는 파산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이제 전과자까지 됐습니다. 친구도 인맥도 재산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강미정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며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각 문서연의 집이었습니다. 혜윤이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재판 끝났네요. 응. 어떤 기분이에요? 문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련하진 않아. 그냥 끝났구나, 그런 기분. 저도요. 혜윤이 말했어요. 복수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정리됐다는 느낌이에요. 문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 그냥 바로잡은 거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대가를 치른 거죠. 그래.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작업용 포터가 보였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법은 심판했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품격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미정의 회사로 공문이 도착했어요. 세무조사 착수 통보였습니다. 세무조사요? 남편이 서류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세무조사까지. 강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가 동결됐다는 거였어요. 무슨 이유로요? 법원 명령입니다. 명예훼손 소송 관련해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미정은 주저앉았어요. 회사 운영 자금이 모두 그 계좌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강미정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집까지요? 네, 법원 등기부에 올라왔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SNS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미정이 예전에 무시했던 거래처 사람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MS건설 강미정 사장, 저희한테도 그랬습니다. 작은 업체라고 무시하고 대금 지급도 계속 미뤘어요. 저도 당했어요. 계약서에 없는 걸 요구하더니 안 들어주면 거래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 글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강미정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모였어요. 격리 담당자가 나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무슨 진정이요? 밀린 급여 지급 요구입니다. 지난달 급여도 안 나왔고 이번 달도 못 받을 것 같다고. 강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돈이 없어요.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회사 청산 회의가 열렸어요.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강미정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재산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회계사가 말했어요. 파산 절차 밟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책상을 쳤습니다. 파산이요? 우리가 30년 동안 일군 회사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강미정이 소리쳤어요. 남편은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강미정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응, 딸.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헤어졌어. 뭐? 남자친구랑. 집안 문제 때문에 힘들 것 같대. 미안하지만 이별하자고. 딸은 울먹이고 있었어요. 강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인터넷에 다 떴잖아. 친구들도 날 피하고.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미정은 휴대폰을 무릎에 떨어뜨렸어요. 다음 날 강미정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사모임 단톡방에서 강퇴당했다는 거였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다녔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강미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강미정은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그냥 껐어요. 더 이상 볼 힘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미정의 아들은 휴대폰을 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혜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혜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혜윤아, 나야. 무슨 일이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가 하신 일이에요. 당신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미정의 집 앞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경매 공고였어요. 이웃 사람들이 그 공고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경매 넘어간대. 그러게. 인터넷에서 난리 났잖아. 강미정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같은 날 문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보고서를 건넸어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계좌 동결, 부동산 가압류 모두 완료됐고요. 문서연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회사는요? 파산 절차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에요. 명예훼손 소송은요? 진행 중입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결과는 분명할 겁니다. 문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무리만 잘해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되지 않으세요? 문서연이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후회요? 상대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문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예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바로잡는 거예요.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문서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어요.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문서연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윤아. 응, 엄마. 저녁 먹자. 집에 와.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문서연은 작업용 포터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덜컹거렸습니다. 문서연은 핸들을 잡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이 결국 돈 때문에 무너졌어요. 품격 없이 행동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견뎠던 사람이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녁 6시 혜윤이 어머니 집 대문을 열었어요. 작은 마당에는 화분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꽃들도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혜윤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문서연이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밥 거의 다 됐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앉아 있어. 차나 마셔. 문서연은 주전자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혜윤 앞에 놓았어요. 혜윤은 소파에 앉아 차를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문서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문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지? 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는 괜찮았어. 근데 너 말이야. 문서연이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울지 않더라. 그게 놀라웠어. 혜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울고 싶었어요. 상견례 끝나고 차 안에서. 근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억울하고 화나고 창피했는데. 그냥 울면 진 것 같았어요. 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문서연은 차를 마시며 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생각했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냥 제 일하는 게 나았어요. 혜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인터넷에 난리 났을 때 괜찮냐고. 근데 저 괜찮았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야 하나 싶었어요. 문서연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혜윤이 아니었어요. 상견례 때 모욕을 당하고 인터넷에 영상이 퍼지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도 혜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나가고 일을 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문서연은 그동안 딸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고 다칠까봐 걱정되는 딸. 하지만 지금 앞에 앉아 있는 혜윤은 달랐어요. 이미 혼자 설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문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내 싸움은 네가 할 수 있겠구나. 혜윤이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문서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어요. 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문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혜윤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지 않았어요. 등을 토닥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를 동료에게 하듯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했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넌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내 뒤에서 지켜볼게. 넌 이미 어른이야. 혜윤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혜윤이 그릇을 닦고 문서연이 행주로 물기를 닦았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두 사람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작업용 포터가 서 있었어요. 낡은 흰색 페인트, 군데군데 벗겨진 자국, 시골길 흙이 묻은 바퀴.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문서연이 포터를 보며 물었어요. 저거 팔까? 농담 같은 말투였습니다. 혜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엄마 차잖아요. 낡았는데. 그래도 좋은데요. 엄마 차니까. 혜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문서연도 웃었어요. 그래, 그럼 계속 타야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터는 여전히 초라했어요. 호텔 앞 외제차들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끝까지 남았어요. 주인이 바뀌지도 않았고 버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문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 차가 낡았다고, 옷이 촌스럽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혜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현금 봉투를 던지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초라하게 보였던 자신과 어머니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문서연이 딸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요. 조용히 사는 거. 근데 흔들리지 않는 거. 혜윤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문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외로울 때도 있어. 괜찮아요.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해볼게요. 문서연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이렇게 말하면 아직 어려서 그래 하고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혜윤은 이미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내 방식대로 살아봐. 문서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허락이자 격려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문서연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 네, 엄마도 안녕히 주무세요. 혜윤이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문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집 앞에 조용히. 혜윤은 손을 흔들었어요. 문서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보며 문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애는 이제 괜찮겠어. 혼자서도 잘 살 거야. 문은 닫혔습니다. 문서연은 거실로 돌아와 차를 한 잔 더 마셨어요. 창밖 포터가 보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탈 차였어요. 초라하지만 든든한 차. 문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상견례가 있던 날은 초여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했어요. 토요일 오전 문서연은 작업용 포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에 혜윤이 올라탔어요. 어디 가요, 엄마? 시장. 김장 준비 좀 하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포터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도심을 벗어나 시골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이 보였고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코스모스가 길가에 피어 있었어요.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화려한 호텔 앞이었어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번쩍이는 유리문과 대리석 바닥.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시골길이었습니다. 혜윤은 조수석에 앉아 어머니의 옆모습을 봤어요. 문서연은 핸들을 잡고 전방을 바라보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편안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네요.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문서연이 작게 콧노래를 불렀어요. 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작은 재래시장 앞에 포터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물건도 싱싱하고 사람들도 좋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팔고 있었고 과일 가게에서는 시식용 사과를 내놓고 있었어요. 문서연이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러게요. 요즘 바빠서 못 왔어요. 배추 좋은 거 왔어요.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오랜 단골의 정이 묻어났습니다. 혜윤은 어머니 곁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그냥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고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였어요. 호텔에서 무시당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저기 과일도 좀 사요. 문서연이 과일 가게로 갔어요. 혜윤이 따라갔습니다. 사과 한 박스 주세요.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따님이세요? 과일 가게 주인이 혜윤을 보며 물었어요. 네, 막내딸이에요. 어머, 똑 빼닮으셨네요. 예쁘다. 혜윤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을 다 사고 포터 뒷자리에 실었어요. 배추, 무, 사과, 그리고 이것저것 반찬거리들. 혜윤이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이 차 평생 타실 거예요? 문서연이 운전석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게 편해서. 새 차 사셔도 되잖아요. 왜? 이거 고장났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문서연은 시동을 걸며 웃었습니다. 이 차면 충분해. 나 실어다 주고 짐도 싣고. 다 해. 혜윤도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거 탈래요. 문서연이 딸을 쳐다봤어요. 왜? 엄마처럼 살고 싶어서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 문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포터가 시장을 빠져나와 다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거요? 문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전방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왜요? 무시는 참는 게 아니거든. 바로 잡는 거야. 문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돈이 많든 적든 차가 좋든 낡았든 상관없어.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해.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지. 문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겉이 아니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지. 혜윤은 창밖을 봤어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았어요. 엄마. 응. 저도 엄마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서연이 잠깐 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미 하고 있잖아. 그래요? 응.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넌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 혜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포터는 계속 달렸어요. 호텔 앞 외제차들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빌딩 거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동네 골목길이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작은 슈퍼, 동네 놀이터. 그런 평범한 풍경 사이로 포터는 천천히 달렸어요. 문서연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들고 내렸어요. 무거워요, 엄마. 괜찮아. 같이 들자. 함께 배추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석양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혜윤은 짐을 내려놓고 다시 포터를 봤어요. 낡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초라한 차. 하지만 그 차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주인을 끝까지 태워주고 무거운 짐도 실어주고 어디든 데려다주는 차. 겉은 초라했지만 가장 든든한 차였어요. 혜윤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차에 있지 않았구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있었어. 문서연이 불렀습니다. 혜윤아, 들어와. 저녁 먹자. 네, 엄마. 혜윤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작은 집, 낡은 포터,
평범한 동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품격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 그게 진짜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포터를 비췄어요. 낡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초라하지만 가장 단단하게.